딥스롯을 하다가 상대가 사망하면 살인죄일까? 그리고 반대 상황, 페이스시팅을 하다가 상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제는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았다. 서로 원했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말이 실제 사건에서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 힘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죽었을 때 내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 멈출 수 있었느냐, 멈췄어야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멈췄느냐,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딥스롯 중 상대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죄는 아닙니다. 페이스시팅 중 상대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사고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상해치사, 심하면 살인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둘이 합의한 거잖아. 맞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과 죽음에 동의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숨이 막히는 위험까지 어느 정도 감수했다는 것과 실제로 죽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살인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고의입니다.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꼭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같은 직접적인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했다. 상대가 명백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멈추지 않았다. 숨을 못 쉬는 신호가 보였는데도 계속 눌렀다. 상대가 저항하거나 기절하는데도 방치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가 장난처럼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축 늘어지고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눈빛이 이상합니다. 손짓도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이런 분위기였어 라며 계속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위험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멈추지 않았나? 왜 확인하지 않았나? 왜 바로 구조하지 않았나? 여기서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몰랐다는 말이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판단하냐? 당황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사람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상황에서는 판단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반박하겠습니다. 당황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호흡이 막힌다는 건 몇 분 안에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목을 조르다가 죽었다고 해도 장난이었다가 만능 방패가 안 되는 것처럼 성적인 분위기였다는 것도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둘이 장난으로 물가에서 놀았습니다. 상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허우적대고 물을 먹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구조해야 할 상황입니다. 성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된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막혀 생명 위험이 보이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고의가 없으면 과실치사가 문제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될 수 있는 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는 쉽게 말해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조심해야 할 의무를 어겨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즉, 의도는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주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람이 죽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이란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이 봐도 이러면 위험하다고 알 수 있었느냐?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느냐?
상대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느냐, 멈추라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호흡이 제한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상대가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손짓이나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멈춤 신호도 정하지 않았고 중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상대 상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나는 몰랐다는 말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끼리 합의한 건데 왜 한쪽만 책임지냐? 좋은 반론입니다. 성인끼리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실제 민사에서는 그런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상대가 동의했다 해도 내가 위험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호흡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비유하면 운전과 비슷합니다. 조수석 사람이 좀 빨리 달려봐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운전자가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운전자가 말할 수 있을까요? 쟤도 빨리 달리라고 했어요. 물론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위험을 통제했는가? 누가 멈출 수 있었는가? 누가 상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해치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단순 과실치사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사람이 다치게 할 고의는 있었고 그 결과 사망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꼭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는 의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한 압박, 목이나 얼굴 주변의 위험한 압박,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신체적 제압, 이런 요소가 있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험한 성행위가 상해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호흡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이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행위였는지 아니면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원했다는 말이 어디까지 통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런 걸 좋아했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 평소에도 그렇게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반박은 이겁니다. 상대가 원했다고 해서 실제 사망 위험까지 허용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은 생명과 신체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생명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물건처럼 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나를 죽여도 된다고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이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망 결과까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비유하면 격투기와 비슷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서로 때리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멈춤 신호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있습니다. 규칙 밖의 공격을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심판도 없고 의료진도 없고 기록도 없고 대부분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딥스로 상황과 페이스시팅 상황은 법적으로 구조가 비슷하지만 위험 통제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강 성행위 중 사망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움직임을 주도했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의 머리나 몸을 강하게 통제했는지, 상대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신호를 보냈는지, 그 신호를 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중간에 멈출 수 있었고 위험 신호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상대의 움직임을 막거나 호흡이 막히는 걸 알 수 있었거나 거부 신호가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면 책임은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페이스시팅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의 호흡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말하기 어렵고 움직이기 어렵고 손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눌렀다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했느냐 여자가 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위험을 만들었느냐? 누가 멈출 수 있었느냐? 누가 상대의 위험 신호를 무시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 시팅은 당하는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냐? 맞습니다. 상대가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반박하겠습니다. 원했다는 것은 시작의 동의입니다. 내 속의 동의는 아닙니다. 처음에 좋다고 했어도 중간에 위험해지면 멈춰야 합니다. 처음에 물놀이를 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익사할 때까지 놔둬도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질식사하다가 질식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자극을 위한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제 생리적 위험으로 넘어갑니다. 놀이처럼 시작한 호흡 제한이 실제 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사건의 이름이 바뀝니다. 장난이 사고가 되고,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고, 형사사건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5번째, 동의는 만능 면책권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합의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에서 동의는 기본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자체로 성범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은 다릅니다. 상대가 위험한 행위를 원했다 해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멈춤 신호를 정했는지, 상대가 신호를 낼 수 있는 구조였는지, 중간에 상태 확인을 했는지, 술이나 약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는지, 상대가 의식을 잃었을 때 즉시 구조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전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2번 치면 멈추자는 신호를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상대의 손이 눌려 있어서 신호를 못 냈습니다. 그럼 그 신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멈춤 신호는 낼 수 있어야 신호입니다. 비상구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비상구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성적 취향은 전부 범죄냐?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의 사적 영역은 존중됩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하게, 위험하게 만들면 법이 들어옵니다. 침실이라는 공간이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집 안에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범죄인 것처럼 성적 상황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법은 들어옵니다. 6번째, 사고 직후 행동이 책임을 크게 바꿉니다. 사망사건에서 행위 자체만큼 중요한 게 사고 후 행동입니다. 상대가 이상합니다. 숨을 안 쉽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119를 불렀는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방치했는지,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 연락 기록을 지웠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로 구조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신고하고 구조하려 했다면 적어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실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고 구조하면 과실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성적인 상황에서의 사망사고도 비슷합니다. 부끄럽다, 무섭다, 인생 망할까봐 숨기고 싶다. 이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숨기면 진짜 인생이 망가집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사람은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반박하겠습니다. 패닉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상대의 생명이 걸린 순간에는 최소한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도 맞고 법적으로도 가장 덜 위험한 선택입니다. 7번째, 결국 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상대가 사망할 위험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고 위험 신호도 없었고 즉시 구조했다면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험한 자세나 압박이 있었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조심하지 않아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셋째, 위험이 상당히 명확했는데도 계속했다면
중과실치사나 상해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호흡 제한이 명백하거나 강한 신체 통제가 있었다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면 살인죄까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 수 있었나? 멈출 수 있었나? 멈춰야 했나?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나? 이 네 질문을 버티지 못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반대 상황인 페이스시팅도 결론은 같습니다. 여성이 위에 있었느냐, 남성이 아래에 있었느냐, 이런 자극적인 구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호흡을 막았느냐, 누가 상황을 통제했느냐, 누가 신호를 무시했느냐, 누가 구조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딥스롯 중 사망, 페이스시팅 중 사망, 둘 다 단순히 야한 사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사건입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놀이였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질문은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위험을 만들었나? 누가 통제했나? 누가 멈출 수 있었나? 누가 구조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나? 이 질문에 따라 과실치사에서 상해치사, 심하면 살인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성적인 취향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호흡과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법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망사고가 나면 그날의 몇 분이 남은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죽겠어?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설마를 조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